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파워 국가 순위가 공개됐는데요. 그동안 아시아의 절대 강자라고 여겨졌던 일본이 무려 13위까지 밀려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당히 6위에 올랐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포브스에서 발표한 공식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7계단이나 앞질러 버린 겁니다. 일본 현지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30년 동안 아시아 최강국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게 이렇게 큰 차이로 뒤처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힘으로 세계 6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걸까요? 매일 아침이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확히 6시에 눈을 뜨고 있었죠. 알람 시계는 필요 없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이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도쿄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요. 거리는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히데오입니다. 65살이에요. 저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입어온 똑같은 스타일이었죠. 은색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고요. 회색 머리를 빗으로 다듬어서 머리에 딱 붙도록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뭔가를 아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사람을 말이에요. 아래층에서는 아내 미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된장국, 구운 생선이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니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에게 예의를 보이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겐타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32살인데 아직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면서 작은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늘 그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딸 사유리는 회사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28살이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을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죠. 글자들이 깔끔한 줄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말이에요. 사실과 의견들이 완벽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보는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인터넷, 웹사이트들과는 달리 말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 서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방은 제 왕국이었어요. 벽면이 나무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책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대부분 아시아 정치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많은 책들 앞표지 안쪽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책상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진한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비싼 거였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 만년필, 수정 문진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뒤쪽 벽에는 도쿄대학교 졸업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유명한 정치인들과 악수하고 있는 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기댈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보였어요. 상장들, 자격증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말이에요. 컴퓨터 화면에는 제 블로그 팔로워가 10,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제가 쓰는 모든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걸 믿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사실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에 대해 쓸 생각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어요. 뭘 써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계속 말해온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일본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걸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타이핑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글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학생이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거든요. 이 말을 쓰니까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걸 쉽게 설명하는데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TV 방송국들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들이 제 기사를 일면에 실어주는 거고요.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NHK 텔레비전에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밤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경제 보고서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들이 항상 부르는 전문가니까요. 서재를 다시 둘러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어요. 책들이 주제별,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들이 깔끔한 더미로 쌓여 있었어요. 커피잔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제 세상이에요. 제 손과 제 머리로 만든 세상이에요. 3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맨 꼭대기에 서 있어요. 여기서 보는 풍경은 완벽해요. 모든 걸 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말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걸 기억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아침 기사를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몇 분도 안 돼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야마모토 교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한 독자가 쓰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고요. 맞아요. 모든 아침이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어야 해요. 질서 있게, 존경받으면서 모든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편안한 느낌과 함께 말이에요. 커피를 한 잔 더 따라서 의자에 다시 앉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어제처럼, 내일처럼, 결국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화요일 저녁이 다른 저녁들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에서 돌아오면서 뿌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 인터뷰를 3번이나 했거든요. 기자들에게 일본이 왜 항상 한국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고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정장 재킷을 옷장에 걸고 있었어요. 손을 씻고 있었고요. 거실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고 있었어요. 가죽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미카가 특별한 찻잔에 녹차를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금색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찻잔 말이에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볼 시간이었어요. 늘 정확히 7시에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은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본이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어요. 뉴스 앵커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얼굴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뒤쪽에는 숫자들과 나라 이름들이 적힌 화려한 차트가 보이고 있었어요. 제 눈이 그 차트에 집중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보였거든요. 전 세계 중요한 기관들에서 나온 새로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혁신 능력에 관한 보고서도 있었고요.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도 있었어요.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군사력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7위입니다. 눈을 세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 12위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차가 바지에 엎질러지고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글로벌 혁신 분야에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13위입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됐어요. 진짜일 리가 없었어요. 누군가 실수한 거예요. 숫자를 잘못 본 거라고요. 급하게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 방송국에서 실수한 건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음 채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 채널도, 또 그 다음 채널도, BBC 뉴스, CNN,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텔레비전까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고, 한국이 이기고 있다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가슴속에서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일어서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리가 없다고요. 서재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어요. 검색창에 한국과 일본을 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신문들의 기사들이었어요. 차트와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기사들 말이에요. 모든 기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다고. 안 돼. 컴퓨터 화면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건 가짜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숫자들이 화면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명확하고 무시할 수 없게 말이에요. 키보드에 화난 글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글을 쓸 거였어요. 이 보고서들이 틀렸다고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 줄 거였어요. 한국은 그냥 일본이 하는 걸 따라하기만 한다고 다시 한번 말해줄 거였어요. 학생이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말해줄 거였어요.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글들이 터진 댐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학생인 나라가 선생을 앞설 수는 없다. 이런 순위들은 조작과 뇌물의 결과다. 기사를 바로 게시하고 있었어요. 몇 분도 안 돼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자기 자리를 모르네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 독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차가운 게 배 속에서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숫자들이 진짜라면 어쩌죠? 만약에 한국이 정말로 일본보다 강해졌다면요?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머리를 세게 흔들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걸 연구해왔어요. 아시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보고서들이 틀린 게 분명해요. 틀렸을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다시 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겐타가 뭔가 재밌는 장면에서 웃고 있었어요. 사유리는 로맨틱한 장면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카까지도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한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언제부터 가족들이 일본 프로그램 대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걸까요? 의자에 다시 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편하지 않았어요. 뉴스 보고서의 숫자들이 화난 벌들처럼 머릿속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5위, 일본 7위, 한국 12위, 일본 13위. 눈을 감고 그 숫자들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꺼풀 뒤에서 작은 불꽃들처럼 타오르면서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냥 하루 안 좋은 날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내일이면 사람들이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는 걸 다시 기억할 거예요. 그럴까요? 이틀 후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 위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신이 나고 있었어요.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였거든요. 그 보고서들이 틀렸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어요. 스튜디오는 춥고 청소용품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검은 눈처럼 저를 향해 있었어요. 카메라 뒤에서는 헤드폰을 끼고 클립보드를 든 사람들이 방송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생방송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였어요. 수백만 명이 제가 설명하는 진실을 들을 거였어요. 넥타이를 바로잡고 머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작년에 총리를 만날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어요.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민수 박사라고 했어요. 저보다 젊었어요. 45세 정도 되어 보였어요. 검은 정장에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머리가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어요. 침착해 보였어요. 너무 침착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전 세계 중요한 기관들에서 일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왔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의견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어요. 앞에 놓인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차트와 그래프들이 가장자리로 삐져나와 보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도구들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움직임이 천천히고 정확했어요.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었어요. 텔레비전 진행자가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밝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어요. 진지한 눈으로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어요. 작은 태양 같은 빨간 불빛들이 나타났어요. 진행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틀 전 제가 쓴 기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절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쓴 그 기사 말이에요.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새 보고서들도 언급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가장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은 가짜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한국이 좋아 보이도록 바꾼 거예요.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커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똑같은 말이었어요. 이 말들은 항상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민수 박사는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화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못된 미소가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마치 헷갈리는 학생을 도와주려는 선생님 같은 미소였어요.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숫자들과 나라 이름들이 적힌 화려한 차트였어요.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고 있었어요. 군사력 순위입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5위예요. 일본은 7위입니다. 그 서류를 내려놓고 다른 걸 집어들고 있었어요. 수출 순위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1,700억 달러 규모의 물건을 수출해요.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 또 다른 차트. 혁신 순위예요. 한국이 12위입니다. 일본은 13위고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 보고서에서 본 것과 똑같은 숫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있었어요. 더 무서워지고 있었고요. 이민수 박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서류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많은 차트들, 더 많은 숫자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1억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영화와 음악이 13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3배나 많은 돈이라고 했어요. 한국에는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달에 로봇을 보냈다고 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컴퓨터 칩을 만든다고 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사실들이 배를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반박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약하고 떨리게 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군사비 지출을 제한하는 평화 법률이 있다고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과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말들이 핑계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들렸어요. 스튜디오가 아주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카메라와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똑똑한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걸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민수 박사가 서류들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부드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난 눈이 아니었어요. 승리한 사람의 눈도 아니었어요. 거의 슬퍼 보이는 눈이었어요. 마치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진행자가 우리 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송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밝은 조명들이 꺼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멈췄어요. 사람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장 재킷 안 셔츠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전문가로 살았어요. 3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분 만에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이민수 박사가 제 의자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멈춰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실은 그냥 진실일 뿐이에요. 그러고는 걸어가 버렸어요. 꺼진 텔레비전 조명 아래 저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텔레비전 참사가 있은 지 이틀 후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면 최고의 결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이메일로 초청장이 하나 도착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래 전략 포럼이었어요. 아시아의 미래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완벽했어요. 딱 제가 필요로 하던 거였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수도에 서서 일본이 여전히 리더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였어요. 자존심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질 거라면 전쟁터에서 지겠어요. 도쿄 서재에 숨어 있으면서 지지는 않을 거였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2시간이 걸렸어요. 창가에 앉아서 아래로 지나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이 회색빛이고 끝이 없어 보였어요. 머릿속으로 연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생각들이 겁에 질린 토끼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컸어요. 도쿄 공항들보다 더 컸어요. 천장이 너무 높이 뻗어 있어서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보였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롭고 현대적이었어요. 로봇들이 굴러다니면서 승객들의 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곳곳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이 완벽하고 밝은 색깔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내로 가는 택시를 타니까 모든 게 더 심해졌어요. 고속도로가 매끄럽고 넓었어요. 전기버스들이 우리 옆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유리 손가락처럼 뻗은 건물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덮여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소들이 금속꽃처럼 모든 모퉁이에 놓여 있었어요. 서울이 미래에서 온 도시처럼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전 세계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한 곳에 지어놓은 것 같았어요. 호텔 방 창문은 도시 전체를 향해 나 있었어요. 밤이 되니까 건물들이 색깔 있는 조명 패턴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패턴들이 거대한 컴퓨터 화면처럼 움직이고 변하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오늘 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기사에서 설명해온 한국이 이게 아니었어요.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지 않는 사이에 앞서 달려나간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포럼 건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건물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져서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안쪽 로비에는 벽 전체를 흘러내리는 폭포가 있었어요.
떨어지는 물소리가 모든 걸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온 교수들, 기업 리더들,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무대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다시 예전의 제 모습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문가, 권위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일어서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150년 동안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대륙에 현대 기술을 가져왔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강한 경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더 새로운 나라로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청중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해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민수 박사가 일어서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숙한 사람처럼 무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 사진들이었어요. 도쿄 전철보다 더 빠르고 깨끗했어요. 로봇이 의사들의 수술을 도와주는 한국 병원 사진들도 있었어요. 쌀알보다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한국 공장 사진들도 있었어요.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한국 로켓 사진들도 있었어요. 사진 하나하나가 문이 꽝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으로 가는 문이 말이에요. 한국 기술 수출에 관한 숫자들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 세계로 퍼지는 한국 문화에 관한 숫자들도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과학 경시대회를 이기는 한국 학생들에 관한 숫자들도 있었어요. 청중들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태블릿과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민수 박사가 말을 마치자 방이 박수로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아주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주 늙었고 아주 틀렸다고 느껴졌어요. 포럼이 끝난 후 서울 거리를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도시가 제 주변에서 에너지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서류 가방 대신 태블릿을 들고 급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즉석에서 번역해주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뭔가를 만든 나라였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말이에요. 작은 공원에서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제 위로 서울 하늘이 빛과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주변으로는 내일의 소리로 윙윙거리는 도시가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호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보내고 있었어요. 도시가 제 아래에서 별이 가득한 보석상자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갈 거였어요. 내일이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65살이에요. 제 인생 대부분을 아시아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일본이 항상 최고이고 항상 가장 강하고 항상 리더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 위에 제 경력을 쌓았어요. 이 믿음 위에 제 명성을 쌓았어요. 이 믿음 위에 제 인생 전체를 쌓았어요. 그런데 믿음도 틀릴 수 있어요. 30년 동안 가져온 믿음이라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서울로 올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마다 모양이 달라 보였어요. 바람이 하늘을 가로질러 밀어가면서 구름들이 모양을 바꾸고 있었어요. 사람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들 겐타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밝고 웃는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뒤쪽으로는 도쿄에 있는 우리 집 부엌이 보이고 있었어요. 집이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더 멀어 보였고요. 오랜만에 모든 걸 아는 똑똑한 아버지처럼 들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겐타야.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틀렸었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말들이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물이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하기 힘들었지만 옳은 느낌이었어요. 진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겐타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나거나 실망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솔직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도쿄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책들과 상장들로 가득한 제 서재도 달랐어요. 컴퓨터와 만년필이 놓인 제 책상도 달랐어요.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수천 개의 기사를 써온 제 의자도 달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 문서를 열고 있었어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들이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지금 쓰려는 글이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제가 알던 제 경력을 끝낼 거였어요. 저를 믿는 수천 명의 독자들을 실망시킬 거였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망칠 거였어요. 그런데 진실이기도 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65세 연구자의 고백 나는 한국에게 졌다. 말들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무겁고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평생을 일본의 우월성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그들의 성취를 무시했어요. 그들의 발전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 문화, 혁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글을 쓰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안고 있던 화와 혼란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화요일 저녁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 여행에 대해 썼어요. 거기서 본 놀라운 것들에 대해 썼어요. 이민수 박사와 그가 저와 싸우는 대신 사실들을 보여준 것에 대해 썼어요. 제 완고한 자존심과 그것이 어떻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글을 다 쓰고 3번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더 솔직하게 들렸어요. 더 진짜 같았어요.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진실 같았어요.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1시간 안에 이메일함이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실망한 독자들의 화난 편지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 예전 생각들을 믿었던 사람들의 욕하는 메일들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놀라웠어요. 야마모토 교수님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교수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다음 날 아침, 아시아 전략연구소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어요. 더 이상 전문가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을 거였어요. 더 이상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쓰지 않을 거였어요. 대신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한국어 교재를 샀어요. 글자들이 책 페이지에서 이상하고 낯설어 보였어요. 소리들이 늙은 제 혀로는 발음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일 연습하고 있었어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천천히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손녀가 놀러 왔어요. 8살이고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책상에서 한국어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왜 한국어를 배워요? 물어보고 있었어요. 연필을 내려놓고 진지한 작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어리석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제는 이웃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할아버지 연습하는 걸 도와줄래?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옆에 앉고 있었어요. 함께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어린 목소리가 낯선 소리들을 아름답고 가능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 뒤쪽 작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올해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새로운 초록 새싹들이 햇빛을 향해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대로만 돌봐준다면 오래된 정원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자랄 수 있어요. 저는 65살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해요.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하고 있어요. 솔직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성장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내일은 한국어를 더 공부할 거예요. 위협받는 느낌 없이 한국의 성취에 대해 읽을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제 2번째 지혜의 기회예요. 이게 진실로 돌아가는 길의 의미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6위 파워 국가로 인정받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나요? 일본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